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1907년 노르웨이 해군 당국은 독립도 제도에서 기항하는 노르웨이 선원들을 괴롭힌 선성각기병을 조사하기 위해서 과학자 악셀 호스트 등등 의뢰했다. 이 질병은 두 과학자는 먼저 에이크만의 혈액인술 발견을 검증했다. 비둘기에게 도정한 곡물을 먹이자 에이크만의 닭에서 발견했던 말초신경퇴행이 일어났다. 말초신경퇴행이 일어났다. 기니피그는 곡물로 구성된 식단을 섭취하자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지만 각기병은 아니었다. 말초신경이 퇴행하진 않았다. 게다가 저류각기병과 다르게 기니피그는 백미를 먹든 햄미를 먹든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쌀이든 보리든 계일이든 곡물로만 구성된 식단을 섭취하는 병에 걸렸다. 홀스트와 프렐리스는 기니피그에게 계일병을 일으킨 최초의 과학자는 아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연구한 의사이자 세균학자인 사이벌스 스미스는 1895년에 동물에게 기리와 미경을 먹여 병을 유발했다. 기니피그는 조직 깊숙한 곳에 출혈이 발생하면서 죽었다. 그런데 식단에 잔디, 토끼풀, 또 양배추를 보충하면 건강을 회복했다. 스미스는 무엇이 기니피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몰랐다. 그는 주로 돼지를 감염시키는 미생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관찰한 뒤에 후속 연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스미스는 미생물학에서 걸출한 업적을 남겼다. 곤충이 전염병을 옮기는 현상을 발견하고 그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미국 최초 의사 과학자가 되었다. 그러나 계열병의 원인을 발견할 기회를 잃었다. 홀스트와 르렐리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들은 기니피그를 치밀하게 관찰한 끝에 1883년에 토마스 발루가 유아 계열병 사망자에게서 확인한 것과 동일한 뼈혀 변형을 발견했다. 그런데 기니피그의 곡물 위주 식단에 레몬즙, 사과, 감자, 양배추 등을 보충하면은 이 변형이 발생하지 않거나 건강 이상이 경미하게 나타났다. 홀스트와 프렐리거나 기니피그가 계열병에 걸렸으며 계열병은 일부 필수 물질이 부족한 균형 깨진 식단을 섭취하면 발병하는 영양결핍 질환이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지었다. 이들은 또한 30분 동안의 압력 소태서 섭씨 120도 증기압으로 가열한 양배추는 대기압에서 끓는 물에 가열한 양배추보다도 동물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다. 따라서 식품을 고온 고압에서 가열하면 항계혈병 인자가 효능을 잃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러한 결론은 노르웨이 선원에게 보급된 통조림 식품과 가열, 절연, 강귤 요즙이 계혈병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1907년 홀스트와 프렐리크는 마침내 계혈병이 제한된 식단에서 오는 질병임을 밝혔다. 패러다임전환이 일어날 때 과거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경력을 쌓은 연구자들은 새로운 모델에 저항한다. 찰스 다윈이 주창한 진화론은 수많은 박물학자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고 단백질 프로이온이 유전 정보를 가져주지 않는데도 감염을 일으킨다는 개념은 일부 분자 생물학자들이 반대했다. 마찬가지로 일부 연구자들은 홀스트와 프렐리크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험 결과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려고 했다. 쥐는 포도당을 재료로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으므로 기니피그처럼 곡물 위주 식단을 섭취해도 계열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러한 관찰 결과는 계열병의 원인을 두고 혼란을 일으켰다. 몇몇 연구자는 포유동물마다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관찰 결과를 해석하려 했다. 한편 사고방식이 유연한 사람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구했다. 비타민이라는 말의 정치. 1912년 연구학자 브래들리 가울랜스 홉킨스는 근본적으로 룬의 연구를 재현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홉킨스는 파리 포위전 때 아기에게 보급할 우유 대체품을 찾지 못했던 상황을 고려하며 성장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홉킨스는 루닌처럼 화학적으로 정제된 영양소로 구성된 식단을 섭취한 어린이가 2주 동안은 건강하다가 이후에 저녁살이 빠지기 시작해서 4주 뒤에 죽는 현상을 관찰했다. 그런데 반 티스푼도 안 되는 우유를 하루에 한 번씩 식단에 보충하자 어린이들은 정상적으로 성체까지 성장해서 살아남았다. 홉킨스는 루닌과 마찬가지로 어린 동물의 정상적인 성장과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필요한 미량 물질이 우유에 들어있다고 결론내었다. 1912년 그는 논문에서 그런 필수 물질을 일반적인 식단에 포함된 보조인지라고 명명했고 이후에 영양보조인지라고 바꿔서 불렀다. 이 용어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홉킨스는 폴란드 출신 화학자 캐시미어 펑크와 라이벌 관계였다. 홉킨스는 옥스브리지 옥스퍼드 대학교 엘리트였지만 펑크는 아무 싸움이더였다. 유대인인 펑크는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폴란드를 떠나서 스위스로 이주했다. 이후에는 소외감을 느끼고 자리를 옮겼는지 아니면 자리를 옮기다 보니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펑크는 유기화학의 선구자인 에밀 피셔와 함께 베를린에서 연구하는 동안에 영양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때 펑크는 단백질의 영양학적인 특성을 조사했으며 이 연구는 훗날에 다른 과학자들이 포유류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식별하도록 이끌었다. 1911년 런던 리스터 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뒤에 펑크는 각기병을 연구했다. 에이크만과 프레인스를 뒤이어 그는 항각기병 물질을 규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펑크는 홉킨스의 기념비적인 논문이 발표된 1912년 리뷰 논문을 썼다. 논문에서 펑크는 영양결핍 질환에 관한 이론을 제시했다. 펠라그라, 고르병, 각기병, 계혈병 같은 질병은 특정 식품에 미량 존재하는 물질이 체내에 부족하면 발병한다고 추론했다. 그리고 그러한 미량 물질을 지칭하기 위해 비타민이라는 용어를 고안했다. 펑크가 만든 신조어는 라틴어로 생명을 뜻하는 비타와 질소가 함유된 화합물을 뜻하는 아민의 합성어였다. 나중에 그는 항각기병 인자를 비타민 B로 명명했다. 펑크는 이 물질이 모두 질소를 함유한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생각을 뒤집어지만은 확고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비타민이라는 용어는 영양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 비타민은 대중에게 빠르게 유행해서 1920년 무렵에 흔히 쓰이는 용어가 되었고 영양학자 잭 세실 드러먼드의 제안으로 비타민에서 E가 제외된 비타민이 되었다. 비타민 MIN E가 바이타민 프라데릭 가울랜드 홉킨스는 단어 마지막에 E가 있든 없든 비타민이라는 용어를 계속 문제 삼았고 그가 고안한 용어 영양 보조인자를 옹호했다. 비타민이 승리한 이유는 쉽게 짐작이 간다. 용어 논쟁은 비타민 발견의 공로를 두고 벌어진 논쟁과 마찬가지였으나 홉킨스와 펑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비타민 발견의 공로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진다면 그것은 두 과학자보다도 수십 년 앞서 비타민을 연구한 루닌에게 있다. 그래도 러시아 의대생은 캠브리지 교수처럼 존경받지 못했다.
어느 여성과학자의 공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양 연구가 더욱 절박해졌다. 영국에서 남성들은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서 직장을 떠났고 여성들은 과학계에서 리더 위치에 오르기 시작했다. 에리엇 칙은 유니버설 칼리지 런던에서 식물학을 공부하고 대학 졸업 후에 미생물학을 연구를 했다. 칙은 처음에 살균제와 관련된 단백질 화학을 연구했지만은 비타민 미생물학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였다. 전쟁이 시작되자 거의 모든 남성 직원이 입대했다. 이는 헬리엇 칙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새 임무를 맡아서 열정적으로 수행한 끝에 칙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영양학 연구자가 되었다. 새 과학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관찰했다. 첫째, 서인도 제도 사항 라임으로 만든 라임제보의 환경일병 효과는 신선도와 상관없이 시중에서는 레몬으로 만든 레몬제보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이들은 해군이 보관한 라임즙 샘플을 테스트하고 환경일병 초능이 없음을 발견했다. 리스터 연구소 소속 앨리스 핸더슨은 영국 해군의 환경일병 제재 사용에 관한 역사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헬리엇 칙이 실험실에서 발견한 결과를 보완했다. 전쟁이 끝나고 1919년 발표된 핸더슨의 논문에 따르면 해군이 몰타산 레몬즙을 제공할 때는 영국 선원들 사이에서 결병이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1860년대에 해군이 서인도 제도산 라임으로 바꾸자 극지방 당가와 중동에 배치된 병사들 사이에서 결병이 발생했다. 치과 혐의 연구 결과는 바스코 다가마의 선원들이 신선한 과일의 치료를 효과를 인식하고 400년이 흐른 뒤에도 결병이 지속된 이유를 보여준다. 1차 세계대전 동안에 과학에 종사한 여성 대부분은 전쟁이 끝나고 결혼한 뒤에 직업을 포기했다. 이 시대의 연구 기원 여성은 사실상 전문직에서 제외되었다. 헬리엇 칙은 결혼하지 않고 리스터 연구에서 연구하며 영양학 분야에서 탁월한 경력을 쌓았다. 칙이 남긴 가장 중요한 성과는 아이들의 뼈를 약화하고 변형시키는 질병인 고루병 연구로 오늘날 고루병은 비타민 D 결핍으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1919년, 1920년에 리스터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전쟁으로 함께진 피인으로 건너가서 영양실조를 연구했다. 칙은 어린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에게 대구 간류를 먹이거나 햇빛 또는 자외선 램프 빛을 세게 하면은 고루병이 예방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칙이 남긴 고루병 연구 성과는 공중보건에 미친 영양학 측면에서 에이커만의 연구 성과와 동등했다. 그런데 에이커만은 노벨상을 받았지만 헬리엇 칙은 같은 분야 종사자를 제외하면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소아시아 의사에게 헬리엇 칙에 관해서 질문하면 의사는 아마도 멍한 표정을 지을 것이다. 기존의 생각을 뒤집기까지. 일부 과학자들은 영양결핍 가설이 불러온 패러다임 전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미국의 저명한 생리학자 엘머 V. 맥콜럼도 그러한 과학자에 속했다. 위스콘신 대학에서 연구하다 나중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신설된 화학위생과에서 학과장을 맡았다. 맥콜럼은 1913년 논문에서 어린이의 성장에 필요한 지용성 인자 A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맥콜럼과 그의 동료 W. 피치는 게일병을 연구하는 동안에 기니피그에게는 게일병을 일으키고 쥐에는 게일병을 일으키지 못했는데 이를 관찰하고도 동물 종마다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맥콜럼과 피치는 홀스트의 브렐레크가 게일병 예방에 성공한 식단인 기리와 우유를 기니피그에 먹였는데도 맥콜럼과
피츠의 기니피그는 계열병에 걸렸다. 맥컬럼과 피츠는 계열병에 걸린 기니피그의 대장 속 대변 물질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발견했다. 이에 1918년 논문에서 그처럼 변화한 대변에 함유된 독소가 계열병을 일으키며 감귤류 접이 계열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구연산 레몬이나 귤 등 신맛이 있는 과일에 존재하는 산성물질이 배변을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맥컬럼은 치과 시험이 치밀하게 수행한 연구 결과에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주장을 철회했다. 비타민을 구분하는 알파벳. 맥컬럼과 비타민을 구분하는 알파벳. 1913년 호프킨스가 붕크가 논문을 출판한 뒤에 위스콘신 대학교의 맥컬럼과 데이비스 호프킨스 실험에서 언급된 어린이의 성장을 돕는 우유 물질이 지형성으로 유지방에 함유되어 있다는 논문을 발견했다. 필수 물질은 달걀 노른자에서도 발견이 되었고 지형성 물질이라는 점에서 수용성인 한각기병 물질과 구별되었다. 어린 동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그 지형성 물질은 그것을 뭐냐 보니까는 지형성 A와 수용성 B로 불리고 나중에 비타민 A와 비타민 B가 되었다. 두 물질은 모두 항계열병 물질의 아니었다. 1919년 잭 세실 드러먼드는 계열병 원인을 최종 발표했는데 드러먼드는 동료들은 지가 정제 단백질 유지방 소금 그리고 효모 추출물로 보충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성장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항계열병 인자인 수용성 C가 존재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불확실한 존재했던 계열병은 마침내 영양결핍 질환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수용성 C는 비타민 C가 되었다. 이들 물질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복잡했다. 지형성 물질은 두 물질이 혼합된 상태로 밝혀졌다. 하나는 비타민 A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다른 하나는 비타민 D가 되었는데 이미 비타민 C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간과 혐오에 함유된 물질은 건강에 필요한 몇 가지 물질의 혼합물이었다. 이 혼합물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모두 비타민 B라는 이름을 유지했지만 그 이름에 숫자가 추가로 붙었다. 한각기병 물질은 비타민 B1으로 첫 번째 순위를 지켰다. 다른 비타민 B는 주로 피부 질환과 빈혈 등 다른 질병과 관련이 있었고 2에서 12까지 번호가 매겨졌다. 몇몇 물질이 탈락한 결과 비타민 B에는 총 8가지 물질이 있다. 이후에 지용성 비타민 두 종류가 더 발견되었고 비타민 E와 비타민 K로 명명이 되었다. 비타민 C는 알파벳 순서상 자기 자리를 지켰다. 영양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20세기의 첫 30년 동안에 의학 연구자 대다수는 영양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에 관심을 집중했다. 주요 생화학설지에 게재된 논문의 상당수가 영양학을 다루었다. 영양학은 그래도 지금까지 대중의 큰 관심거리였다. 1차 세계대전 기간에 영양학은 국가 방어 측면에서 중요도가 상승했다. 따라서 비타민을 이해할수록 과학자들은 학문적으로 명성을 얻고 대중에게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수많은 과학자가 자부심을 느끼게 했지만 이들이 늘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것은 아니다. 1906년에 케임브리지 교수 브래드 가울랜드 호프킨스는 왕립화학회 연설에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주로 언급했다. 연설이 끝날 무렵에 호프킨스는 화제를 바꾸어 무릎병과 계열병은 식단이 최소한의 질적 요인을 충족하지 못해 발병한다고 예측했다. 이 연설은 훗날의 비타민 발견에 대한 공로를 두고
일어난 논란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 호킨스가 어느 시점에 자신의 실험실에서 비타민에 눈을 돌리고 연구하기 시작했는지 불분명하다. 그는 1912년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이 1906년부터 7년까지 도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펑크는 이 주장을 문제 삼으며 1910년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에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 호킨스 이후로 어떠한 실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다. 호킨스는 1912년 논문에서 쥐의 성장에 필수적이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우유 속 물질을 영양 보조 인자라고 명명했다. 그는 이러한 물질의 본질은 모른다고 인정하며 세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첫째, 이 물질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지만 신체 조직을 수선하는 데 꼭 필요하다. 둘째로, 이 물질은 생명의 필수적인 효소 등 다른 분자를 합성하는 과정에 필요하다. 셋째는 진실에 가장 가까운 가설로 이 물질은 촉매 역할을 하거나 효소가 촉매로 작용할 때 필요하다. 같은 해에 캐시미어 펑크는 비타민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이 용어는 나중에 이가 탈락해서 비타민 되었다. 이후에 이렇게 펑크를 통해서 캐시미어 펑크는 노벨상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하지는 못했다. 이부 논문에서 영양결핍증의 개념을 설명하기는 했으나 그가 기존에 수행한 실험 연구는 중요도가 낮았으며 한각기병 인자를 정제하지 못했다. 홀스트와 후렐리크도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호킨스는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적어도 루닝과 홀스트와 후렐리크는 인정했다. 그런데 수상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하여 펑크의 우선권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호킨스는 생화학을 학문으로 정립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비타민 C 연구의 또 다른 형태로 크게 공헌했다. 자부심 강한 과학자 엘버트 센트레지를 지도한 것이다.